이번 시간에는 TET 1급 제4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작년 8월 15일날 시행됐던 시험 문제네요. 전체적인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세 관리 문제 5번에 관련돼서 법인세 관리에 대한 문제 항목들 갖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 관리 점수 무려 35점짜리죠. 하나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데 여기서 법인 세무조정에 대한 거 해보라고 42회 문제 출제됐던 거예요. 작성 대상 서식을 보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비, 두 번째 가지금 등 인정이자 조정, 세 번째는 외화자산 평가, 네 번째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다섯 번째는 원천 납부세 영세서에서 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에다가 반영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문제 하나하나 해당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 입력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 이렇게 놓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세무조정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즉 전년도에 세무조정을 했던 유보를 기록해 놓은 사항이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보고서 자료를 주어지고, 두 번째 단기에 수행해야 될 세무조정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보편적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무조정에 관련된 서식을 작성할 때 각각의 계정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세무조정사항을 먼저 하나하나 연습하실 때마다 기억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무조정사항은 머릿속에 있는데, 두 번째로는 주어진 자료들을 갖다가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해서 그 세무조정 대상 금액을 도출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아마 문제를 접하실 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기본적인 그 세무조정은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했던 것과 세법에서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테니,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이라는 항목이 하나 떠올 거예요. 송금 불산입. 또 하나는 이 송금 불산입은 여기 유형자산이 처분된 것이 아닌지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올해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얘가 반영되는 사항들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에서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 계산에서 나왔다면 얘는 유보 처리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전기에도 송금불산입 시켜가지고서 유보 시켜놨던 것들이 있을 텐데, 얘는 전기과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있다 그랬었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출퇴근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00만원 부인됐다는 얘기였었죠. 이 부인된 내역을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게 일단은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은 유보를 처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항목들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주어진 자료를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반영하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설치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 각 회차별로 공인회계사에서 시행했던
문제집을 기출문제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요. 세무사회에서 다운받은 기출문제를 갖다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드번호만 좀 달려 풀리지 교재에 있는 2021년도 교재에 있는 걸 보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저는 요거 실행시켜서요. 스마트 A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다운받은 자료 이렇게 설치하고요. 자, 임시 수험번호는 지금 얘가 42회니까 D42 1111 8개. 그 다음에 이름 하얀솔 치고요. A용으로 할 거고요. 감독관 번호는 NI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아서 구동되겠죠. 자, TET 1급은 일반 그 소득세까지 연말정산까지 입력하는 회사하고 법인세 그 회사하고 회사를 두 개를 주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 관리에서 세무조정할 때에는 여기 두 번째 주어진 우리 백데이터죠. 하나로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 선택해서 법인세는 별도로 회사에다가 자료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자료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서는요, 여기 보여있는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서는 고정자산 자료에다가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주어진 요 자산을 입력하면서 각각의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정자산에다가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듯이 고정자산 내역들을 갖다가 먼저 입력을 할 때 어떤 것을 어디에다 반영하는지 한번 다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고정자산을 우선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여러분은 거기 문제지를 보시고요. 우선 첫 번째 건물을 입력해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건물 엔터 치고 코드 번호는 101번으로 입력해달라고 그랬었고요. 자산의 명칭은 본사 건물,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0년 7월 05일. 여기 시험 문제상에서는 단기에 취득하는 것이죠. 자,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40년.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신규 취득했기 때문에 4번에다가 신규 취득 여기다가 3억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정기말 금액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0년 정액법 문제에서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번 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 자료 1의 감가상각비는 차량 운반 후 출퇴근 버스에 대한 상각 부인액, 전년도 상각 부인액 아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봤던 거고요.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번 감가상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각각 등록하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등록하는 중이었었고요. 여기서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된 자료 최대한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최대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입력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경비 구분은 판관비라고 되어 있죠. 그 경비 구분 옆에 보면 업종 코드가 있어요.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을 누르셔서 여기 업종 코드에다가 08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무엇이 나오던 주어진 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금액, 금액 정기말, 상각, 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동 계산된 자, 이렇게 이제 입력할 자료는 다 입력을 했고요.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여기 화면에서요, 주 1에 보니까 건물 취득세, 자본적 지출이죠. 취득세 1380만원을 세금과 공과락은 환관비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법인세법에서 각 개정 과목에서요, 이렇게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우리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된다고 말씀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즉시상각 의제로 자본적 지출을, 이 뜻은 자본적 지출을 지금 회계 처리할 때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액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갖다가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할 때 이를 계산한다는 뜻을 시부인 계산이라고 불러요. 그 시부인 계산, 그 금액 범위 안에 있으면 시인을 해줄 것이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요.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비용 처리해 놓은 거 해당되는 금액은 부인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산 입력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두 가지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취득세 138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1380만원만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 여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했을 때 즉시상각이 여기다가 13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래서 감가상각비 문제는 이렇게 금액을 주어진 자료들을 어디에 반영하는지 여기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TET 1급에서는 TET 2급까지는 고정자산 자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실무에서 법인세법 조정하면서 이 고정자산 자료에다가 어떤 자료들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많이 다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회사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는 850만원이라고 해놨죠. 850만원을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면 여기 화면에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전혀 계산되어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이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돼요.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용자 수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8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아야지 감가상각비 법인 세무조정하는 세무조정할 때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예, 첫 번째 항목은 건물에 대한 거요.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시면 전체 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출퇴근 버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버스 화면이 작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라 했죠.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는 201번으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산명은 출퇴근 버스,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18년 4월 5일, 기초가액은 5천만원,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2천만원이네요. 아이고, 이건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여기 보면상태에 낚인다 보니까
다음에 정률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비용 부분은 제조라고 했으니까 제조는 500번.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업종 코드는 05번.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나 자료 주어진 것들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입력하셔야지 돼요. 자, 지금 출퇴근 버스에 대한 자료 일단 입력은 다 끝났죠?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아까 잠깐 봤던 여기 출퇴근 버스에서 출퇴근 버스 작년에 상각 부인 받은 금액이 500만원이 있어요. 이 상각 부인하는 거 이를 갖다가 다 올해 비용을 인정해주, 송금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여기 놓고요. 이를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면 정기말 상각 부인 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자료를 바로 여기다가 해당되는 출퇴근 버스 고정자산 입력할 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얼마?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회사에서 단기에 감가상각비 처리해 놓은 금액이 있죠. 단기 감가상각비 계정을 갖다가 여기서 이 금액하고 딱 일치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1200만원이라 그랬죠. 누르시고 여기다가 1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운반부에 대한 자료도 자료를 다 입력을 해 보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장치 자료 입력을 해 볼게요.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301번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 기계 취득일은 2019년 2월 1일. 상각 방법은 정률법. 내용연수는 10년. 취득가액은 1000만원. 그다음에 상각 무계획은 20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경비 부분은 제조니까 500번. 그 다음에 업종 코드는 영어로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SS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가 여기 밑에 보시면 주2 그래서 기계 부품 교체비 250만원을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해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드릴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니 문제될 게 없죠. 예, 세무조정할 거 또 여기에 반영할 사항 없다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손댈 필요 없이 주어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끝에 나와 있는 회사 감가상각비 비교하니까 똑같죠? 이것도 손댈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요 항목들, 요 내용들이 주어진 자료와 또 세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 제일 핵심되는 그런 시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났으면 여기 교재에서 시험 문제에서 두 번째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하라 그랬는데 얘는 실제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입력했던 이 자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이를 클릭해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블록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지껏 입력된 사항들을 이 순서대로 쭉 다 불러와요. 우리가 입력했던 정률법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에서 정률법으로 등록해놨던 여기 출퇴근 버스, 기계장치 장치 나와있죠? 나와있고 건물을 보시게 되면 정액법 입력했던 거 쭉 나와있잖아요. 간단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뭘 본다는 뜻보다도 물론 요 자료 순서대로 해야지만이 얘가 문제가 프로그램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회를 하라는 뜻이었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삼각 범위 계산 그래갖고 지금 제가 클릭한 거에 대한 여기 회사 계산 삼각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정액, 바로 이 조정액 예를 보고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각각의 고정자산, 자산별로 하나씩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유형 건물에 대한 것도 나와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불러오기만 해서 보여주면 되고요. 세무조정할 때 반영하는 항목은요, 이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가 바로 이에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무 조정을 해야 될 항목들이 일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조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최종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삼각 부인액 나왔죠. 삼각 부인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 조정에서 단계에 세무 조정 손금 불산이 처리해야 될 항목이고요. 감가 상각비 손금 부인 이렇게 해놓고 금액은 1800 377 500 이렇게 놓고 가로 655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얘가 별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해드렸죠. 그 다음에 시임부족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해 본 것 중에서 지금 작년도에 전년도에 송금 부인했던 것 중에서 기타 자산, 지금 버스죠.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는 이만큼은 송금 추인, 송금으로 비용을 반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여기 세무조정할 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말 헷갈리실까봐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송금 불산입 할 수 있는 송금 불산입 부인액이 나온 거고요.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금액은 없고, 그 다음에 버스 작년도에 송금 부인당한 거에 대해서 송금 추인하는 금액이 계산이 됐다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자산별로예요. 그러면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는요, 얘는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는 뜻이겠고요. 작년도에는 부인했지만 올해는 한도액이 추인할 금액이 신부족액이 생겨서 500만원 중에서 375만원 전기 감가 상가 이게 길게 쓰면 좀 그렇죠? 전기 써야겠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인데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송금 추인 이 내용 뭐 정식적인 그거는 없어요. 뭐라고 정확히 써야 되는지는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송금 추인액 금액은 378만 5천원 이렇게 하고, 얘는 사용됐으니까 여기 지난번에 유보 시켜놨던 것을 유보 감소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감가상각비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세무조정까지 다 마무리 된 거죠. 4번 문제까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개별 자산별로 세무조정을 하면, 자 이를 그대로 제가 반영을 해 볼게요. 반영할 때는 학계 등록 계정 과목에 대해서 지금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었죠. 감가상각비 상각비 감가상각비 상각비는 있는데 감가상각비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건물 그래서 해주시고요. 금액은 18377 500 처분은 유보시켜야 되겠죠. 이제 송금 인정해주는 거 생겼었죠. 여기는 전기
감가상각비 처리한 운반부에 관련된 거였었고, 송금 추인에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은 3785000.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시키며, 첫 번째 문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명세서 작성하시라는 요 항목이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우선 저장 눌러놓으시고요. 복귀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이 된 거죠. 자, 처음에 보실 때 연습하시게 되면은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진 자료만 봐서는 아니 무엇부터 해야지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을 반복을 해보시면서 이 순서대로 우선 감가상각비 하면 세무조정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서 우선적으로 자료 입력하면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법인세법은 첫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반복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하라는 문제네요. 잠깐 이쪽으로 올려놓고요. 문제까지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죠. 그냥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써드리는 게 좋긴 한데, 이거 더 안 잡아지나? 안 잡아지네요. 자, 하나씩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계산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될까? 가지급금은 어차피 회사의 임직원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 출처가 정확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산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세무조정은요, 여기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 줄 리가 없겠죠. 송금 불산입 항목이 대부분 나올 것이고요. 송금 불산입에서 그 해당되는 인정이자 아니죠. 송금 불산입이 아니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입금에다가 입금 산입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 이자가 발생한 만큼을 갖다가 입금 산입하고, 입금 산입한 후에 얘를 갖다가 대부분은 상여 처리,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상여 처리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출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 회사에서 가져갔다면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항목들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은요, 첫 번째 입금 산입을 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회사의 돈을 가져가고 이자가 발생할 텐데요. 이거 지금 계좌는 인정이자라는 게 받아야 될 이자 금액을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계산하는 항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받은 것으로 봐서 입금 산입 해놓고요. 이게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대표자한테서 또는 관련된 법인한테서 받았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문제에서 해당되는 거, 이걸 하려면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좀 있죠. 문제 풀기 전에 우선 제가 잠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옆에다 써 드릴게요. 보통 가지급금을 가져가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가지급금을 갖다가 가져가는 대상은 누가 될 것인지. 자, 가지급금을 가져가는 대상은 사용이 가지급금을 여러분 재무회계에서 가지급금이라고 규정을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용인이라는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불 형태의 돈을 갖다가 빌려갈 때 회사의 법인으로부터 그때 우리 여기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 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가불뿐만이 아니라 경주 사비로 회사에서 돈을 갖다가 사용인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지급금, 그 다음에 학자금도 관련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중소기업인 경우에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 전세자금이라든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등등 돈을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용인이 가져가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여기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용인이 가져가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여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데 반해서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가 가져간 가지급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가져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항목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보편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차장 바로 이런 항목을 갖다가 인정이자 있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여기 처음 말씀드렸던 대표이사에 대한 항목하고 관계이사, 특수관계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다고 일단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인정이자가 계산되면 세무조정은 입금산입이다. 이자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상여, 그 다음에 특수 관계자인 법인,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역들을 우리 그 조정명세서 세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놔두고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계산 눌러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저 화면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자료 1은 처장 이운주의 가지급금은 자녀 학자금 대여액이다. 얘는 상관없고요. 두 번째, 이자 수익 계정에 이따가 이자 수익 계정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영업무역에 이자 입금 내역 기장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한다. 있다고 볼 거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수로 없는 것으로 보겠대요. 자, 평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대로 하자 그랬죠. 첫 번째, 이자율 차입금 잔액 계산에서 차입금 잔액 적수 계산하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율별 차입금이라 했어요. 여기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서 주어진 내역이 있죠. 2번이요. 차입금 내역에 보시게 되면 전기 2월 차입금 금액 얼마,
연이자율 몇 프로. 예, 이자료 입력해 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처명은요, 첫 번째, 여기 우선 한번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불러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명은 우선 국민은행,